안녕하십니까. 위생사 시험 부분 중에서 환경위생학 부분을 맡은 홍정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요. 일단 뭐 위생사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뭐 여러 과목들이 어느 과목들이 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그 강의할 환경위생학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보셔야 해요. 보통 이제 뭐 물론 저도 학생 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과목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한도 뭐 이런 부분들, 예, 뭐 건구원도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1단원에 있었나, 뭐 대기에 있었나, 대기 오염 부분에 있었나, 수질에 있었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큰 틀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림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기출 빈도가 높더라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꼼꼼히 필기를 하시면 큰 그림 아래에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환경위생학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위생사 시험 과목들 중에서 어쨌든 분량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험에서도 문항수가 가장 많은 것이 환경위생학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식품위생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 겹쳐지는 부분들은 제가 빼고 갈 거예요. 어차피 제가 식품위생을 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요. 대부분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환경위생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학의 기본적인 환경위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들, 물론 여기는 거의 시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한 페이지 정도밖에 할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 이제 요 나머지 6가지가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개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대기 환경. 그러니까 대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대기라는 것이 뭐 우주에 있는 저런 막 그 성층권 이런 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하는 저쪽 하늘,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대기 부분들까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차 있는 이 공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기 환경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뭐 1차, 2차 오염물질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먹는 물, 그 다음에 폐하수 처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물에 관련되어 있는 급수위생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물들이 어떻게 정수가 되어서 가정까지 오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뭐 정수나 폐하수 처리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부영양화라던가 호수물 같은 것들 썩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질 오염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오염을 반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폐하수 처리 아까 이제 급수위생에서 제가 언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폐하수 처리를 따로 이제 6단원에서 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 및 기타 이건 주로 직업병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주로 이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에 관련된 뭐 고온의 어떤 이제 열사병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금속에 계속해서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잠한병이라든가 잠수를 오래 했을 때 걸리는 병, 그런 여러 가지 직업병에 관련된 부분들이 산업보건에서 굉장히 많은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7단원 정도가 위생학이라는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큰 틀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 부분들을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아웃라인 아래에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환경위생학의 개념이에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기출이 되거나 지금까지 기출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도록 하지요. 환경위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이란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생활 환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물론 소음, 진동까지는 이제 다 포함이 되진 않기는 합니다. 일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인자를 통제하는 것, 이런 통제하는 것이 환경위생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환경위생이라는 부분들이 실험위생, 생리위생, 뭐 위생공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것들로 이제 한번 보면, 환경 요인의 분류라고 해서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크게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자연 환경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화학적인 뭐 공기라던가 토양, 햇빛, 광선, 그 다음에 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보통 이화학적인 환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동물, 위생곤충, 그 다음 병원 미생물들. 그래서 위생곤충학도 이제 위생사 시험의 한 과목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그런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히 뭐 물론 파리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많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생곤충이 바로 모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곤충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자연 환경 이외에도 이제 사회 환경에는 인위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또는 식생활, 의복 이런 것들 인위적 환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같은 것들이 문화사회적 환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학의 이제 기본 개념 이외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대기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기 환경은 모두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위생학에 대해서 위생학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저기 산업보건까지 7단원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단원이 환경위생학의 개념이고,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이 대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대기 환경은 또 7가지로 나눠진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공기죠. 그 다음이 온열 환경이에요. 그 다음이 온열 지수, 그 다음이 기압, 일광, 기후, 조도,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쭉 넘겨보시면 2단원이 대기 환경을 크게 7가지의 소단원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환경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기, 온열 환경, 온열 지수, 기압, 일광, 기후, 조도, 이렇게 크게 7가지를 모두 합쳐서 대기 환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기 환경 안에 예를 들어서 온열 지수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온열 지수는 또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쾌감대,
감각온도, 최저온도, 냉각력, 등가온도 지수, 불쾌지수 이런 것들이 다 온열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날씨가 더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불쾌지수는 온열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온열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온열 환경이나 온열지수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이지만 각각 다르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이 단원에 내가 지금 대기 환경 안에서 온열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온열 지수 안에는 불쾌 지수가 있더라. 이렇게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암기하기도 훨씬 쉽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 환경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7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기예요. 예,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공기하면 산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질소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질소가 78.09, 예, 그 다음 산소가 20.95, 아르곤, 탄산가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의 80% 가까운 그 것으로 이제 질소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산소가 20% 조금 넘는 그 정도다. 예,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렇게 공기의 조성 성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거기서 이제 숨을 쉬거나 이렇게 이제 살고 있으면 사람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내뿜다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조성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군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집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이고 이게 이제 이 군집독이라는 것이 미국의 1756년 한 이제 교도소에 수감자가 너무 많은 수감자가 한꺼번에 많이 수감되어 있는 어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150명 정도의 죄수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군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의 조성은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 각각의 어떤 그 공기 조성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이 깨져버리면 심한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군집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실내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두통, 구토,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식욕부진 등을 유발하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또는 이제 공기를 이산화탄소나 어떤 이제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이제 우리가 에어 컨디셔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공기의 어떤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밖으로 이제 이렇게 교환시키는 밖에서 안으로 여러 가지 교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에를 가면 항상 극장은 어둡고 냄새 나는 곳 그 다음에 공기가 나쁜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쾌적하고 또 한 극장 안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좌석수가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극장에 저희 아버지랑 이제 가거나 할 때 항상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계단에도 사람이 앉아 있고 막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극장에 이제 영화를 봤었던 그래서 늘 냄새가 나고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군집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집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내 온도도 증가하고 습도도 굉장히 이제 좀 꿉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산소는 감소하고
여러 가지 악취가 증가된다거나 기타 가스들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공기의 변화 중에서 이제 아까 앞쪽에 제가 공기의 조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질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78.09%로 가장 많고, 이 질소가 바로 이제 그 잠한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한병은 뒤쪽에 이제 직업병 부분들에서 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잠한병은 고압 상태에서 질소가 혈액이나 지방 조직에 용해되었다가, 그러니까 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질소가 혈액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 조직에 녹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물로 이제 수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고압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용해가 됐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서서히 압을 올려서 정상 이제 압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급격하게 확 이제 그 정상 상태로 오는, 그러니까 수면 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감압이 되면서 질소가 기포로 만들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혈액이라던가 지방 조직, 특히 혈액에 질소 기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잠한병이라고 하는 이제 잠수부들이 앓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잠한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질소와 관련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잠한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소인데, 산소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기 조성 중에서 이제 한 20%에서 21%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그 성분들이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성인 한 사람이 1일 필요로 하는 공기량은 약 13kl 정도가 된다. 그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시간당 500리터 정도의 산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묻는 문제가 2004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1일 필요량만 나와 있으니까 시간당 500리터가 필요하다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산소가 전체 조성 중에서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호흡 곤란이 오고요. 7%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식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008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글자가 좀 진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6년, 2009년, 2013년 계속해서 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다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그래서 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들을 뭐 4개 중에 이제 뭐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 수치를 보면 전체적인 공기 조성의 오염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 수치만 딱 체크를 해봐도 공기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는 또 적외선을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오염 허용 기준이라 그래서 시간당 평균 1000ppm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내 기준에서 1000ppm 이하, 이 부분이 이제 2013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일 때 호흡 곤란이 왔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산소랑, 그죠? 10% 이상일 때 질식, 7% 이상일 때는 호흡 곤란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산화탄소 서한도라고 하나 쓰세요. 서한도. 서한도가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서한도는 0.1%예요. 그러니까
이 서안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작업자가 매일 반복하여 노출되어도 건강상 악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유해 물질의 농도. 예, 그러니까 건강상 악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대 허용 농도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 그게 서안도고, CO2의 서안도는 0.1%이고, 이제 이것도 2008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각각 뭐 일산화탄소 이외에도 뭐 일산화탄소라든 각각의 이제 정해진 서안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소 성분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지금은 사실 연탄을 이제 그 난방용 기구로 이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그래서 물론 아직도 연탄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이제 연탄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뭐 가스나 이제 그 기름 보일러로 많이 바꾼 상태인데 그때 연탄 가스가 일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이제 깨진 그런 부분들로 이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자는 밤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탄을 많이 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주 배출원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무취 자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보통 이제 250배 평균했을 때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보통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혈액 중에서 적혈구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의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이기도 하면서 혈액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고 이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붙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혈구는 피의 색깔을 빨갛게 나타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각 조직으로 이동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적혈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헤모글로빈이 누구를 더 좋아한다?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한다. 예, 그것도 탄소보다도 200에서 300배나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랑 산소에 똑같이 노출이 되었을 때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한테 달려가는 속도가 한 250배 정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를 붙여서 우리 몸으로 막 운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심한 경우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2009년도에 기출이 됐었고요.